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농식품 물가 현황과 사회적 인식 전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물가 현황을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로는 물가 관련된 진단 그리고 이해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요약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식품 물가 현황입니다. 2024년부터 2025년 지나오면서 농식품 물가에 대한 정말 많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물가가 OECD 국가들에 비해서 1.5배 높다. 그리고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기사들이 막 쏟아져 나오면서 우리나라 농업 혹은 식품 쪽에서의 어떤 생산 구조가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많이 비춰졌고, 그래서 농식품부라든지 관계부처에서는 상당한 정책적인 역량을 물가 관리에 많이 쏟아붓게 됐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 가지 이 언론 보도들을 보면 상당히 해석을 잘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많이 발생합니다. 지금 제가 여기 제시하고 있는 이 글을 좀 읽어보시면 전년 동월 대비 2.3% 상승했다 해서 중요한 것은 전년 동월 대비입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 연속 2%대 상승률이다. 이것을 일반 국민들이 보시면 넉 달 연속으로 2% 올라가지고 4달 동안 누적적으로 8%가 올랐다라고 오해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이렇게 기사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론에 대한 이런 보도에 있어서의 상당한 이해가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저희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원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전년 동월 대비라는 말을 꼭 앞에다 붙입니다. 어떠한 변화 앞에든 전년 동월 대비라는 말을 붙여서 표현하는데, 전년 동월 대비해서 2% 이상이면 물가가 조금 높다, 2% 이하이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로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모든 것의 기준은 전년 동월 대비고 2% 12달 내내 2% 이상이면 평균적으로 2% 정도가 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누적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OECD 평균의 1.5배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다, 이러한 언론들이 많이 나오면서 실제로 이런 것이 사실인 거냐라는 문제 제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2024년 6월 달에 나온 한국은행 물가 보고서, 그때부터 시작된 물가 논쟁을 저희는 더 물가 논쟁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물가 논쟁이 시작됐는데 거기에서 우리나라 고물가의 특징으로서 농업을 지목을 했고, 그 농업의 이 고물가인 여러 가지 이유 중에 몇 가지 이유를 제시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농업의 유통 구조가 너무나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물가가 높다. 두 번째는 우리나라 농업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 세 번째는 무역 개방도가 낮기 때문에, 개방도가 너무 안 돼 있기 때문에 물가가 높다. 이 세 가지 의견을 내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오늘 하나하나 좀 팩트 체크를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발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 이 현황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입하는 모든 재화와 서비스 모든 것을 다 합한 소비자 물가지수는 안정적으로 올라가고 있는 그래프를 보입니다. 하지만 농산물과 축산물은 등과 낙이 있다. 개별 품목으로 보면은요, 오히려 등락이 아주 잦게 나타납니다. 보통 대부분의 재화나 서비스는 올라갈 때 올라가지만 떨어지지 않는 특징을 좀 많이 보입니다. 하지만 농축산물은 공급이 5% 부족하면 가격이 5% 이상보다 훨씬 더 뜁니다. 농업의 농산물과 축산물의 특징이에요. 조금만 부족해지면 가격이 많이 뛸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농산물의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격 변동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져 있고 등과 락이 아주 잦습니다. 그런 특징을 하나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가공식품과 외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도 조금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서 움직였습니다. 이 차이를 보면 1년에 한 1%포인트는 더 높은 증가율을 가지고 올라가고 있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라면이라든지 외식이라든지 언론에 우리가 보도를 보면 정말 5% 10%씩 아주 많이 올라가는 것처럼 보도가 됩니다. 하지만 데이터를 보면 전체 CPI의 평균보다 연간으로 따지면 1%포인트 정도씩 좀 더 높은 수준이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공식품 같은 경우에는 제조 원가에서 원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60, 70%입니다.
그 중에서도 상당 부분 국제곡물의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국제곡물 가격이 예를 들면 조금 이따 제가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여기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제곡물 선물 가격이 2019년도에 100 정도 됐던 것들이 2021년 하반기 거의 200까지 올라갑니다. 2배가 올라가면요. 그 국제곡물 가격이 2배가 올라가면 그 국제곡물을 전부 수입해서 쓰는 가공업체는 60~70%가 원가에서 원료가 차지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따지면 2배니까 약 30~40% 정도의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30%~40%를 가격을 높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스무스하게 이 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공식품 쪽의 특징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가공식품엔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비용들도 많이 포함됩니다. 여기는 2차 제조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물이 차지하는 비중 30~40%고 서비스 비용이 인건비, 수수료 같은 고정 비용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외식에서도 전체 소비자 물가지수보다는 1%포인트 정도씩은 연간 계속해서 올라가는 특징을 보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말씀드렸던 국제곡물 선물 가격이 2배 정도까지 올랐다가 최근엔 다시 좀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120~130 정도는 유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달러로 표시된 가격이기 때문에 환율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칩니다. 환율이 10% 오르면 수입 원가가 10% 오르는 겁니다. 10% 오르면 아까 말씀드렸던 가공식품 원재료에서 60~70% 차지하니까 6에서 7% 상승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환율의 영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환율이 반영된 수입 단가입니다. 국제 곡물의 수입 단가 동향은 지금 약 140에서 150 사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물 가격 지수가 120 정도라면 환율이 반영된 국제 곡물 수입 단가는 140입니다. 환율의 영향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들이 물가를 결정하는 데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물가지수에서 농식품이 차지하는 가중치 변화입니다. 농축수산물은 7.5%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소비자 물가지수 전체 100에서 7.5%는 신선식품이고요. 가공식품이 또 7.5%, 외식이 14%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변화들을 살펴볼 때 기본적으로 품목군별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선이 7.5%라고 하면 농축산물이 2.6%, 채소가 1.4%, 수산물이 1% 순입니다. 개별 품목으로 보더라도 가장 높은 것이 돼지고기 0.98%입니다. 국산 쇠고기가 0.86%, 쌀이 0.42% 정도 됩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으로 보면은 그렇게 가중치가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별 품목이 어느 정도 기여했느냐를 좀 보면 작년 6월 그리고 3분기를 보면 사과값은 오히려 CPI 증가에 기여를 하지 않고 마이너스, 오히려 떨구는 기여를 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과는 오를 때가 있고 떨어질 때가 명확하기 때문에 어떨 때는 물가 상승에 기여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물가 하락에 기여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농축산물은 이 등과 락이 분명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별 품목이 하나가 높은 상태에서 그렇게 오래 지속되지 않는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농산물 기준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2025년 6월 한번 보겠습니다. 전체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2.17%가 올랐는데 축산물은 기여도가 농산물 기여도는 마이너스 0.07입니다. 오히려 기여를 하지 않았다. 오히려 물가를 낮추는 데 기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기준으로 보면 농산물은 오히려 기여를 안 한 게 6회고요. 그리고 양회값의 기여가 5회입니다. 영회값은 1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봤을 때 농산물이 작년에 전체 물가에 기여한 부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그 작년에도 농산물이 물가의 주범인 것처럼 많은 언론 보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 물가 관련된 기본적인 현황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더 깊이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단입니다. 국제 비교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150이다. OECD 국가가 100인데 우리나라는 150이다. 150% 높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가장 높다. 1, 2, 2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국제 비교가 가능한지부터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사과를 보시고 계시지만 국제 비교를 여러분들께 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신가요? 국제 비교. OECD 국가 30개가 넘습니다. 그 국가들의 농산물 물가를 다 비교해야 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쉬울까요? 하나의 품목도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아까 빅맥 지수, 라떼 지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완전히 동일한 재화라고 볼 수 있지만 이것들도 본사의 위치라든가 원료 조달거리, 로열티 이런 거 생산 유통 구조 때문에 하나의 재화, 동질적 재화, 라떼도 빅맥도 거의 동질적 재화임에도 불구하고 가격 비교를 하기 어렵습니다. 하물며 농산물은 산지, 품종, 당도, 크기, 모양, 선별 등급, 포장 방식, 유통 방식 모두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사과를 1대1로 비교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는 비동질제라고 봐야 합니다. 우리나라 한 국가 안에서도 지역별 사과 평균 가격이 20-30% 차이 납니다. 그런데 국가 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단일 실전 비교도 어렵습니다. 생산 시기, 수확 시기 다 다르기 때문에 가격 조사를 하는 시기에 정확하게 어느 정도 생산되는 시기인지를 정확하게 맞춰서 조사하지 않는다면 어렵습니다. 하물며 단일 품목 비교도 어려운데 모든 품목을 종합한 복합지수 형태의 하나로 지금 만드는 수치는 더더군다나 매우 어렵습니다. 각국의 소비 바스켓이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가중치도 다 다르고 환율도 다르고 PPP 다 다릅니다. 왜곡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의 소비력, 환율, 세율, 유통비율, 서비스 비용, 식문화 차이를 하나의 지수로서 비교 가능하도록 적절하게 조정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따라서 결과 해석은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150% 높다라는 보도들이 상당히 자극적으로 많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OECD 민간 비교 통계는 기본적으로 기술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각국의 통계를 기반하기 때문에 각국이 제공하는 통계 방식과 품질에 따라서 OECD의 비교 통계는 영향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판단이지만 국가 비교하기는 상당히 어렵다. 필요해서 하더라도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비교 가능하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래도 비교 가능하다라고 가정해 볼 때 어디로 어떤 역설이 일어나냐 하면 소비자들은 어떤 품목, 사과 품목이 하나가 가격이 올라가면 그러면 다른 대체재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품목으로 소비를 전환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장바구니의 부담을 나타내는 가장 직관적인 지표는 장바구니 지출액 전체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엔겔 계수라고 합니다. 각국은 엔겔 계수를 비교합니다. 전체 소비에서 소득에서 장바구니 내가 음식값에다 낸 지출액 전체를 비중을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실질적으로 가계 부담, 먹거리 부담의 지표로는 적절합니다. 그런데 엔겔 계수 역설이라고 하는 가운데를 좀 보시면 한국 농식품 가격이 대체재를 찾기 어려울 정도로 모든 품목이 대체로 꾸준히 정말로 높았다면 엔겔 계수 또한 높아야 정상입니다. 엔겔 계수 또한 높아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나라 엔겔 계수가 OECD 평균보다 낮거나 유사합니다. 그리고 국민건강영양조사를 보더라도 더 적은 양을 섭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같은 지출액을 지출하고 있는데 더 조금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칼로리 기준으로도 더 많은 양을 먹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여기서 역설이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논리적 귀결은 전제가 잘못됐다. 국가 간 비교해서 우리나라가 물가가 높다라고 전제하고 논리를 이어갔는데 그랬더니 이 컨트라딕션, 모순에 도달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제로 했던 우리나라 물가가 높다라는 전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을 좀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엔겔 계수이고 하루 칼로리 섭취량입니다. 세 번째, 유통비용이 정말로 고물가의 원인인가? 아까 한국은행에서 제기한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유통비용을 봤을 때 40%에서 50% 순으로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소포장, 가공, 당일 새벽 배송 등의 선호를 반영하면서 그에 따른 부가가치가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하고 비교해서 보면 이 생산자 수치 비율을 보면 우리나라 50.3%인데 일본이 48%, 미국은 38, 28%입니다. 우리나라보다 낮습니다. 생산자가 가져가는 비중이. 그러니까 1에서 그걸 빼면 유통인데 그렇게 보면 우리나라 유통 비용률이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상대적으로 낮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가 생산성입니다. 생산성, 우리나라 노동 생산성은 낮은 편이 맞습니다. OECD 27입니다. 그런데 경지 면적당 생산액은 OECD 중에 1입니다. 그러면 하나는 27이고 하나는 1인데 그럼 우리나라 생산성은 어떻다고 말해야 되나요? 중국은 땅이 넓습니다. 그리고 인구가 아주 많습니다. 노동 집약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노동 생산성은 떨어지겠지만 이 자본 생산성 같은 경우는 상당히 높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어떤 것을 기준으로 봐야 되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것이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노동과 자본이 동일하게 있다라고 가정하고 그것들을 결합해내는 농업의 생산 기술, 그것들을
결합해내는 기술을 가지고 측정하는 것이 총 요소 생산성입니다. 우리나라 총 요소 생산성은 다른 나라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산성이 고물가의 주요한 요인이다라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국제개방도는 어떻습니까? 고물가 원인입니까? 우리나라 이미 높은 개방 수준입니다. FTA 59개국 22건 체결해서 세계 2위입니다. 한미 97.9%, 한EU 96.3%, 채소과일 수입액은 GDP 대비 0.25%인데 일본보다 높습니다. 육류 수입 비중도 33%입니다. 미국 4%고 유로는 13%입니다. 식용농산물 98.24%를 수입 가능하고 15개 품목만 수입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떨어졌습니다. 무역 개방을 많이 늘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식량 자급률이 낮습니다. 농산물 무역 적자도 확대됐습니다. 국내 농식품 시장은 환율 공급망에 그래서 취약한 구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봐도 개방 수준이 높고 물가와 개방도 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오히려 자급률이 낮을수록 가격이 높아진다는 상관관계는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공급망에 대한 부분, 이 생산 기반에 대한 부분을 염려해야 하는 상황이지 국제 개방도가 낮아서 물가가 높다라는 주장은 적절치 않습니다. 그럼 다른 요인이 뭘까요? 2024년, 2025년도에 물가 이슈가 본격화됐습니다. 24년, 25년도에 특별하게 변동된 부분이 뭐가 있나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생산성, 유통비용, 국제 개방도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4년, 25년도에 특별한 문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2024년, 2025년에 특별한 문제를 경험한 것이 뭐가 있을까요? 왜 유독 24년, 25년에 물가가 더 물가 논쟁으로까지 번지게 됐을까요? 여러분들이 체감하고 있는 기후변화 요인이 가장 큽니다.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공급도 문제고 국내에서 생산하는 공급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만 생산이 줄어도 가격이 폭등하게 됩니다. 농산물의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급률이 떨어지고 있고 공급망 취약성이 증가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직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후변화 영향은 글로벌 워밍, 온난화가 있고 그리고 극한 기후들이 이 전체 농업시장에 그대로 노출시킵니다. 그대로 노출이 되면 공급이 감소하고 가격의 변동성은 높아지고 식량의 불안정성도 높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폭염, 가뭄, 폭우가 전 세계적으로 식량 가격 폭등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례들이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환율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농산물도 축산물도 사료를 수입해야 되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가공식품 외식도 환율의 영향을 매우 크게 받습니다. 환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율의 영향이 크다라는 부분도 또 하나의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약 및 시사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물가는 등락이 있습니다. 올라갈 때도 있지만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올라갈 때는 잘 느끼지만 떨어질 때는 잘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식품은 자주 가서 구입을 하면서 가격을 확인하기 때문에 다른 것들보다도 더 체감 물가가 높습니다. 그렇지만 떨어질 때는 정상으로 돌아왔다라고 인식을 하지 기준 가격보다 많이 낮아졌네 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체감적인 부분이 있고요. 농식품 개별 품목의 물가 기여는 크지 않고 오래 지속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개별 품목 물가를 국제 비교하기도 어려운데 전체를 지수화하여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비교 가능성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농식품 물가 높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유통, 생산성, 무역 개방보다는 기후 위기 요인이 크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향후에 물가 관련해서 다양한 쇼크가 더 자주, 더 강하게 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식량 안보를 위한 국가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됩니다. 마지막으로 물가 관련 언론 보도가 왜곡이나 오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부 노력이 필요합니다. 소비자 단체와의 협력도 매우 중요합니다. 설명회를 개최하고 세미나, 토론회, 포럼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농식품 물가의 특징과 농식품 물가에 관련된 이해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기후위기 시대에, 식량위기 시대에 농식품 물가에 대한 특징 그리고 물가에 대한 이해를 많은 분들이 좀 하시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정부에서는 더 많이 알려주시고 홍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지금은 안정적인 생산 물량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한 시대로 넘어왔습니다. 왜냐하면 식량 안보, 기후 위기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생산을 늘려서 더 많은 안정적인 공급이 중요해진 시대가 되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정책적인 역량의 전환과 집중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에서는 다층적이고 중첩적인 생산 농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산을 많이 늘려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을 보장하는 방식도 들어가 있고 다양한 방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잘 맞물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물가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으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